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구운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운몽은 정말 중요하고 유명한 소설이죠. 이번 시간에 역시 지문도요, 2015학년도 3월 고2 학평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운몽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구운몽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이제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구운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설 발달에서 이제 전기 있죠. 소설 이제 앞부분 전기 소설과 그리고 이제 후기 뒷부분 소설을 잇는 그런 작품이 후기 전기하고 후기의 후지라고 써졌네. 지워버릴게요. 후기의 작품을 잇는 그 작품이 바로 이제 구운몽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양반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고급스러운 문체, 전기 소설적인 그런 모습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제 서민의식이 성장하게 되고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이런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후기의 모습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구운몽 내용 중에 이제 죄를 지어서 인간 세계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적강이라고 했었죠. 이제 귀향을 가는, 그래서 아래로 귀향을 간다라고 해서 적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적강 모티프가 들어가 있다라든지 또 팔선녀와 그거 또 성진과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양소유로 다시 이제 성진이 태어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서민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양반들이 좋아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문체와 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이 섞여 있는 바로 전기에서 이제 후기로 넘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제 구운몽이라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제 작품 개관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구운몽이라고 하는 작품은 바로 김만중이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지었는데요. 작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작품 개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갈래 몽자류 소설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몽자류 소설, 자, 어디에서 들었나요? 바로 이제 환문구조를 얘기하면서 들었죠. 환문구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밑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제 모르는 학생은 한번 보고 들어오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환문구조는요, 바로 현실에서 이제 꿈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오는 이 구조를 바로 환몽 구조라고 해요. 바로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판타지 세계가 바로 꿈, 바로 이 몽자, 꿈몽자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판타지 세계인 꿈속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런 구조,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다가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환몽 구조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환몽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몽자류 소설과 바로 몽유롭게 소설이 되죠. 몽유롭게 소설은 바로 이 앞전에 바로 구운몽 전에 원생 몽유록이라고 해서 했을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몽유롭게 소설이고요. 바로 구운몽은요, 몽자, 몽이라고 하는 글자로 끝났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몽자류 소설이라고 해요. 물론 몽자류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몽자류 소설의 바로 효시, 아주 첫 작품이 되는 게 바로 구운몽이랍니다. 그래서 구운몽은요, 바로 몽자류 소설의 가장 첫 작품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운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니 해도 이런 이제 환몽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운몽은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요, 현실 속에 있다가 바로 이제 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현실로 나오게 되는 바로 어때요? 꿈이라고 하는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는 환몽 구조를 취하고 있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용어가 있죠.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임몽이라고 해요. 입이 바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디 몽? 꿈속으로요. 꿈속으로 들어가는 걸 임몽. 자, 우리 강몽은요, 반대로 꿈에서 깨는 거예요. 꿈속에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거, 꿈에서 깨는 거. 몽자가 꿈이거든요. 각은요, 깨어나다라는 거예요. 각성한다. 뭐 그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꿈속에서 깨어난다. 그래서 현실로 온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강몽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몽 구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이제 액자식 구성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액자식 구성이 뭐였어요? 겉에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속에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겉에 있는 이야기를 외화, 겉 이야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내화, 안 이야기라고 했죠. 자, 꿈속에 있는 요게 바로 어때요? 마치 속에 있는 요 내화 같다. 그쵸? 그리고 겉에 있는 요 현실 속이 바로 요렇게 하면은 어때요? 큰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 속에 바로 꿈이라고 하는 작은 이야기 속으로. 그렇죠? 그래서 외화와 내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조는 이제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액자식 구성 한번 구조가 바로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는 겉의 이야기고요. 속에 바로 꿈이라고 하는 안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겉의 이야기가요. 현실 세계인데요. 구운몽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우리 현실 세계라고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휴먼의 세계를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바로 구운몽에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판타지 세계를 말한답니다. 그래서 현실은요, 신성계고요, 천상세계고요, 당연히 비현실적이겠죠, 초월적이겠죠. 자, 이 현실 세계를 이루고 있는 사상은 불교 사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운몽에 유불선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불교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성진이 스님이잖아요. 스님이고요. 성진이 바로 육간대사라고 하는 요 육간대사의 제자거든요. 육간대사가 들고 있는 책이 바로 공사상이라고 하는 불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바로 불교 사상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현실 세계는 바로 판타지 세계고요. 신성계고요. 바로 성진 과 팔선녀의 인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성진은요, 팔선녀를 만나면서요, 세속적인 욕망, 나도 저렇게 예쁜 여자들과 같이 함께 인연을 맺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예쁜 여자들과 시시덕거리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성진은요, 스님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를 가지게 되죠. 번뇌라는 것은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 나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 돈 많이 가지고 싶어. 나도 남녀 정녕, 나도 예쁜 여자랑 사랑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번뇌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 성진이 있는, 성진과 팔선녀가 있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진은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육간대사의 수제자예요. 승려예요. 그리고 육간대사는 현실에서 바로 성진의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중요한 인물인 팔선녀 역시 현실에서는 남악 형사 위부인의 시녀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현실 세계의 이야기죠.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번뇌를 하다가 어때요? 결국에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이 인간 부귀,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 남녀 정녕 예쁜 여자들과 사랑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바로 꿈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꿈이요, 인간계고요, 지상이죠. 그래서 이제 현실이 바로 천상계의 세상이고 꿈이 바로 인간계의 세상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죄를 지어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구조. 이런 이제 욕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내려간다. 적강. 죄를 지어서 내려가는 구조. 적강 구조가 들어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인간계의 세상은요, 바로 꿈속의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세계는 바로 아까 우리가 외화에서 봤던 신성계와 다르게 현실적인 세계고요. 그리고 유교 사상을 담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 꿈에서의 세상에서는 양소유로 다시 태어나서 어때요? 양소유로 태어나게 돼서 세속적인 욕망, 예쁜 여자와 살고 싶다. 나도 부귀 공명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을 이루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입신양명이라든지 이제 나가게 돼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제 공을 세워가지고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교 사상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공명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성, 그리고 효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교 사상이 드러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꿈속에서는 이제 인물이 뭐로 태어나나요? 바로 이제 현실 세계의 성진은요, 양소유라는 인물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양소유라는 인물은 바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어때요? 이제 이름을 드높이게 되고 공을 세우고 이제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진일 때 원했던 그런 삶을 양소유로서 이루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의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육간대사, 성진의 스승이었던 육간대사는요, 꿈속에서는 이제 호승으로 나타나게 돼서 이제 양소유를 나중에 이제 꿈속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성진과 서로 이제 막 눈빛을 주고받았던 팔선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꿈속, 현실이 아니라 이제 꿈속에서는 양소유의 이첩, 육첩이라고 해서 2명의 부인과 6명의 첩으로 이제 이 팔선녀가 나타나게 되죠. 이 두 개 합쳐보면 8명이 되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팔선녀가 이렇게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속에서는 어떻겠어요?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원했던 세속적인 욕망, 부귀 공명, 그리고 나도 예쁜 여자 살고 싶다라는 것을 모두 이루게 돼요. 하지만요, 모두 이루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인생 무상을 느끼게 돼요. 모든 거 덧없다. 다 해보니까,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그게 엄청 즐겁고 엄청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냥 그런데 좀 허무한데 라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것을 이제 인생 무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원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성적을 얼마큼 올릴 것이다. 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막상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딱 이뤘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겠지만 그 행복한 것이 계속 갈까요? 아마 한 이제 뭐 하루 정도는 가겠죠. 하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여러분 어려운 일에 또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거. 이렇게 해봤지만 별 인생 별거 없구나.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인생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생무상의 사상을 느끼게 되고 어때요? 강몽 결국에 꿈에서 깨어나게 되죠. 꿈에서 깨어나게 되면 다시 현실 세계로 오게 되는데 현실은 뭐라고요? 다시 신성계 천상의 세계를 말하게 돼요. 역시 비현실적이고요. 굉장히 초월적이죠. 그리고 이 현실 세계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다시 승려인 성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불교 사상의 영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진의 바로 스승이었던 육간대사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이제 공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이제 공사상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 사상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운몽을 얘기를 할 때 흔히 그냥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유교, 도교, 불교 사상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 유불도 사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흔히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은 아까 이제 꿈속에서의 양소유로서 누렸던 그 효와 입신양명이 들어가 있어서 유교 사상이 들어가 있고, 도교 사상은 우리가 이제 신선이 등장을 한다든지 어디요? 바로 이 현실 세계인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또 용왕이 등장을 한다든지 또 팔선녀와 같은 선녀가 등장을 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 사상의 영향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불교의 이제 공사상, 그리고 무엇보다 성진이 또 이제 스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불교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흔히 이제 교과서에는 유불도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찾아본 책 중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다른 문학 개론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꿈속에 들어가기 전에 현실 세계에서는 팔선녀였잖아요. 선녀. 그쵸? 근데 이 팔선녀는 이렇게 8명의 비구니로 다시 나오게 되죠. 왜냐면 인생무상을 느끼면서 꿈에서 깼으니까 어떠겠어요? 이게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래서 이제 불도에 들어가게 돼요. 불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불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극락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허무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성진과 8비구니로 이제 현실 세계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의 성진과 8비구니는요, 바로 꿈속에서의 이런 인생무상 이렇게 다 해봤는데 입신양명 다 해봤는데 그리고 내가 예쁜 여자하고 살아봤는데 내가 모든 공을 이루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려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꿈속에서 깨어나게 된 바로 성진과 여덟 비구니는 그런 깨달음, 어떤 도를 얻었다, 득도의 그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 이 꿈을 통해서 이 앞전에 있었던 현실 세계, 그러니까 신선 세계, 천상 세계에 있었던 성진과 팔선녀가 꿈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구조, 이게 바로 어때요? 바로 환몽 구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몽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구운몽은 몽자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죠. 몽자류 소설은 우리가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주인공이 이제 꿈속에서 현실과 전혀 다른 인물로 태어나서 겪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기록한 소설을 몽자류 소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한몽 구조 속에서는 몽자류 소설도 있고 몽유롭게 소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꿈 밖의 인물이었던 것이, 그리고 이제 꿈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꿈 밖으로 나오잖아요. 꿈 밖의 인물과 꿈 안의 인물이 서로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몽유롭게 소설과 몽자류 소설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 밖의 인물과 꿈속의 인물이 동일하다. 누구였죠? 바로 몽유롭게 소설이었고요. 우리 대표적인 건 바로 앞에 공부했었던 원생 몽유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꿈 안의 인물과 꿈 밖의 인물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바로 대표적인 거 뭐예요? 몽자류 소설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구운몽이 되겠죠.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몽유롭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전에 원생 몽유록을 할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제 몽자류 소설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몽자류 소설이나 몽유롭게 소설은 모두 다 꿈을 제재로 하고 있고요. 환몽 구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판타지 세계인 꿈으로 들어가는 구조, 그게 바로 환몽 구조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몽자류 소설은요, 꿈 밖의 인물과요 꿈속의 인물이 서로 다르답니다. 그래서 꿈 밖의 인물이요 꿈속에서 아예 다른 인물로 태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몽자류 소설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꿈 밖의 세계가 이제 비현실 적인 이상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성진이 살고 있는 천상계가 바로 꿈 밖의 세계가 되죠. 그리고 꿈 안의 세계는요, 인간계죠. 바로 뭐였어요? 성진이 아니라 양소유로 태어나게 되는 인간계 세상. 그리고 꿈속의 내용은요, 바로 인물의 일생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꿈속에서 그런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더니 인생 별거 없더라 이런 걸 깨닫는가, 바로 인생무상이라고 했죠. 그런 인생무상에 대한 깨달음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몽자류 소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꿈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누려보고 났더니 꿈에서 깨고 나서 별거 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꿈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바로 꿈속을 탐험하고 나서 나온 나는 뭔가 깨달음을 얻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꿈이라는 건 몽자류 소설에서 무엇이겠어요? 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됐으니까 바로 현실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구운몽은 몽자류 소설이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꿈 밖의 인물과 꿈속의 인물이 서로 다르다. 그죠? 그래서 꿈속에서 현실과 전혀 다른 인물로 태어나 양소유로 태어나, 원래 나는 성진인데요, 양소유로 태어나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몽자류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자면 구운몽처럼 글자 뒤에 몽이라는 글자가 들어요. 그래서 몽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 그런 종류의 소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의 제목에 몽자가 들어가는 소설을 몽자류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는요, 역시 몽유롭게 소설과 마찬가지로 환몽 구조, 꿈이라고 하는 판타지 세계로 쏙 들어가는 그런 소설. 자, 다만 몽유롭게 소설은요, 꿈 밖의 세계가 현실 세계인데요, 자, 몽자류 소설은요, 오히려 꿈 밖의 세계가 비현실적인 이상세계 천상계의 인물이어 나는, 그리고 꿈속의 세계가 인간계인 현실 세계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주로 이제 천상계의 주인공, 그렇죠? 비현실적인 이상세계 살던 그런 천상계의 주인공이 어떤 죄를 짓고, 죄가 아니고 죄를 짓고요. 오타가 났네요. 죄가 아니고 죄를 짓고, 자, 이거 뭐라고 했죠? 어떤 천상계의 인물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상계, 인간계로 떨어지는 이런 구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거 바로
적강 모티프라고 했죠. 적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강은 하강한다, 떨어진다 라는 거고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귀양 간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요, 귀양을 가서 떨어지는 구조, 이것을 우리가 적강 구조라고 하고, 이런 적강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천상계의 주인공이 죄를 짓고요, 그 벌로 꿈속에서 지상계의 인물로 환생한 후에 어떤다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부귀영화도 누려보고요, 예쁜 여자하고도 살아보고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요, 그리고 나쁜 놈을 물리쳐가지고 영웅으로 등급도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요. 그런 경험을 다 해봤지만 인생 별거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 라는 내용이 주로 몽자르 소설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구운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운몽이 몽자르 소설의 가장 최초의 소설이기 때문에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뭐겠어요? 현실의 부귀영화가 덧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장춘몽. 우리가 현실의 부귀영화가 덧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장춘몽이라고 해요. 한밤에 이제 봄날 같은 꿈이었다 라는 것이죠. 지다 보니 그냥 뭐 봄꿈 같은 거였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은 역시 소설의 제목에 몽자가 들어가니까 구운몽, 그쵸? 옥류몽, 그죠? 옥림몽. 자, 이렇게 우리가 몽자르 소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작품 개관으로 돌아와서요, 이 작품은 몽자르 소설의 효시 가장 첫 작품이랍니다. 자, 그리고요, 꿈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 적들을 격파하고요, 그리고 영웅으로 등극을 하죠. 우리가 그런 구조, 영웅의 일대기 구조, 바로 영웅소설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구운몽은요, 국문소설이랍니다. 우리가 이제 김만중이라는 작가는요, 국어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성격은요, 전기적, 여기서의 전기에서 기자는 이제 기이하다라고 하는 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제 기자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기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이 잘 몰라서 선생님이 그냥 대충 쉽게 설명하자면, 이게 큰 대자예요. 크다. 그리고 이게 입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이 크다. 오, 기이한데? 이렇게 외우시면 외워지겠죠. 그쵸? 이상한 것 같지만 외워진다라는 놀라운 사실. 자, 그 다음에 종교적이겠죠? 왜냐면 이제 유불선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죠. 교훈적이에요. 일장춘몽이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배경을 보면요,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보시면 시간은 중국 당나라 때예요. 자, 이거는 바로 그 갑자기 어디의 배경일까요? 바로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진이 비현실적인 천상계에 살았잖아요. 그 꿈속에서 있는 그 꿈속의 지상계가 바로 중국 당나라 때 당나라 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은요, 보시면 연화봉이라고 있죠. 자, 이거는 바로 이제 꿈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현실이 있죠. 성지인이 이제 천상계에 살고 있을 때, 이제 그때의 공간이 바로 연화봉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나라 일대에 했을 때, 이 당나라는 바로 어디겠어요? 꿈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꿈속에서의 그런 공간적인 배경이 바로 당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보시면요, 주제는 부귀영화에 대한 덧없음과 깨달음, 일장춘몽이더라. 그쵸? 자, 그 특징을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서 이 꿈이라는 판타지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 뭐라고 했나요? 바로 그거 환몽구조라고 했었죠. 그리고 구몽은요, 유불선의 바로 다양한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요. 유교, 불교, 도교.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었죠.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유교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건 효나 입식 양명을 이루는 바로 이제 현실 세계, 바로 꿈속의 세계에서의 모습이고, 도교 사상은 이제 신선이 등장을 한다든지 용왕이라든지 선녀, 이게 바로 이제 현실 세계인 비현실적인 바로 이 세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장한다는 점에서 도교 사상의 영향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진은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승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사상,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육관대사가 들고 있는 책이 담고 있는 바로 사상이 이제 불교의 공사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유불선의 다양한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대기적 구성은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걸 일대기적 구성
구성이라고 하죠. 그럼 일대기적 구성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양소유로 다시 태어나는 그 부분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일대기적 구성 나타나고요. 정기성 굉장히 기이하잖아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판타지 세계로 뿡 들어간다든지 죄를 지어서 슝 내려간다든지 굉장히 기이한 판타지적인 요소, 마법, 마술, 요술 막 이런 게 나오는 게 정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인물들이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 결국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교훈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일대기적 구성이라든가 정기성이라든가 어떤 교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고전 소설의 정형적인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역시 구운몽이라는 소설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몽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제재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꿈이라는 제재를 이용해서 부귀영화의 덧없음, 일장춘몽, 인생무상을 그런 주제를 드러낸 어떤 소설? 몽자류 소설이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줄거리는 좀 알고 있어야겠죠? 줄거리 한번 같이 보고 오도록 합시다. 조선시대 영조 임금도 즐겨 읽었다는 최고의 인기소설 구운몽. 구운몽의 주인공은 불도를 닦던 승려 성진인데요. 어느 날 깜빡 잠이 든 성진, 꿈속에서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환생해 팔선녀를 만나게 됩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속세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된 성진, 그는 과연 승려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성진이 느낀 인생무상의 깨달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때는 중국 당나라 시절,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온 육관대사. 육관대사는 형산연화봉에 절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의 주인공 성진은 육관대사의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하루는 육관대사가 자신을 여러 번 찾아와 설법을 들었던 동정호의 용왕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아끼는 제자 성진을 용궁으로 보내게 됩니다. 용왕을 만나고 돌아오던 성진, 그때 마침 연화봉을 구경하던 팔선녀와 만나게 되는데요. 팔선녀는 남학에 사는 위부인의 심부름으로 육관대사에게 선물을 전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죠. 성진은 이 팔선녀들과 어울려 서로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놀다가 해가 다 기울어서야 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공명을 날리고 부경화를 누려야 하는데 난 이렇게 한낱 승려의 몸일 뿐이로구나. 성진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네 이놈! 스승님, 죄송합니다. 제가 팔선녀와 논일다 잠시 마음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어디 한번 직접 느껴보거라. 화가 난 육관대사, 결국 성진과 팔선녀는 잠시 마음을 흐트린 벌로 인간 세상에 환생하게 되는데요. 성진은 중국 회남 수주현에 살았던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성진과 함께 놀았던 팔선녀들은 각각 진채봉, 개서몰, 정경패, 가추는, 적경홍, 난양공주, 심효연, 백능파 8여인으로 환생을 합니다. 이 8명의 여인들은 모두 양소유와 인연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흥미로운 만남 2가지만 살펴볼까요? 먼저 사도벼슬을 하는 집안의 딸이었던 정경패와의 만남. 양소유와 정경패의 집안 사이에 혼담이 오가게 되자 정경패의 모습이 궁금했던 양소유, 그녀를 몰래 보기 위해 검은고를 잘 타는 여자 도사로 변장해 정경패 집으로 가보기도 합니다. 이후 양소유는 장원급제해 정경패와 혼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8명의 여인 중 정말 특이한 인연도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병서를 읽고 있는 양소유, 한 자객이 비수를 들고 찾아오는데요. 토본국 찬보의 명을 받아
원수의 머리를 가지러 왔나이다. 대원수였던 양소유의 목을 베러 왔다가 전생의 연을 만나게 된 여인 심효연. 이 여인도 전생의 팔선녀 중 한 명이었죠. 그렇게 인간 세상의 환생의 팔선녀를 모두 만나고 벼슬이 승상까지 이르러 인간으로서는 최고라고 할 만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양소유. 양소유는 벼슬에서 물러나 황제에게 취미궁을 하사받아 한가로운 삶을 지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양소유는 부인들에게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며 인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스승을 찾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등장한 노스님. 노스는 니시오? 허허, 10년을 함께 지낸 나를 몰라본단 말입니까? 10년을 함께 지냈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제가 꿈을 깨워드리리다. 노승은 지팡이를 들어 돌란간을 두드렸고 잠에서 깨어난 성진은 양소유로서 살았던 부귀영화의 삶이 하룻밤 꿈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진을 향한 육관대사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성진이 대사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바로 그때 팔선녀들도 함께 찾아와 불도를 배우고자 간청을 올립니다. 이렇게 성진과 8명의 선녀는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배워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여 훗날 모두 다 함께 영원한 행복의 세상 극락세계로 가게 된답니다. 구운몽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기서 여러분께 잠시 귀한 손님 한 분 소개할까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에서 날아오신 서포 김만중 작가님이십니다. 김만중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소설이 이렇게 후세까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유, 저는 그저 유배지에서 아들을 걱정하실 저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쓴 소설인데 이렇게 많은 분이 좋아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 꿈에도? 그래서 제목에 꿈 몽자가 들어간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구는 성진과 팔선녀, 즉 중심인물의 숫자를 의미하고요. 우는 이 작품의 인생무상, 인생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라는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몽은 환몽구조라는 이 작품의 구조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까마득한 후세의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고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고전소설 가운데 문학성이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는 구운몽. 구운몽은 세련된 전개구조와 사실적 표현으로 조선 후기 소설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 소중한 당신의 꿈은 진정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잘 보고 오셨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출을 공부를 하잖아요. 기출은요, 우리가 2015학년도 3월 고2 학평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전체 줄거리 중에서 이제 위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요. 발단 부분에서는 형산, 연화봉, 육간대사의 제자인 성진은요, 월선녀를 만나서 속세의 끝뜻을 두었다가 나도 저런 예쁜 여자랑 살고 싶어, 이런 거,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인간 세상으로 추방당하죠. 적강이죠. 전개에서 성진은 양처사의 아들이 양소유로 환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꿈에서 양소유로 변해요. 누가? 성진이라는 인물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를 잃어요. 양소유는 입신양명을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결국 양소유의 이 스토리가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위기를 겪어요. 인간 세상에 환생한 팔선녀와 차례로 만나서 인연을 맺은 양소유는, 그래서 팔선녀는 이제 꿈속에서 2처, 6첩으로 나타나게 되죠. 2명의 부인과 6명의 첩으로 해서 양소유와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하고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승상의 위치에 오른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이죠. 절정 부분에서는 어느 날 양소유는 역대 임금들의 임금 또 오타가 이제 역대 임금들의
임금들의 황폐한 무덤을 보고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다가 바로 이제 구운몽의 주제였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다가 한 도승을 만나. 이 도승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앞전에 우리가 성진이 육관대사의 제자였잖아요. 이 육관대사가 바로 이제 꿈속에서 바로 그 호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승이요 바로 바로 인상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는 양소열을 깨우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도승을 만나 바로 육관대사를 만나서 잠에서 드디어 깹니다. 강몽하게 되죠. 결말 부분에서는요. 자, 꿈에서 깬 성진은 잘못을 뉘우치고 팔선녀와 함께 불도에 정진하고 이제 불도로 들어가게 되죠. 불도에 귀의하게 되죠. 모두 극락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로 돌아와서 불도에 정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포인트로 보신다면 이름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캐릭터의 특징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진이요. 꿈속에서 뭐로 태어나요? 양소유로 태어나게 되죠. 자, 성진이라는 거 한자로 써보면요. 바로 성자는 본성이라는 거고요. 진은요. 참되다라는 거, 참되다. 그래서 성진이라는 인물은 본성이 참되다, 원래 착한 인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양소유는 우리가 이제 꿈속에서 어땠어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승상의 위치에 오르고 팔선녀하고도 인연을 맺는 영웅의 모습이잖아요. 양소유에서 소유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시면 소유는 잠깐 적다, 잠깐 유자는 놀다예요. 그러니까 잠깐 노는 거 바로 어때요? 꿈속에서 잠깐 노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때요? 원래부터 참된 본성을 지닌 애가 꿈속에서 잠깐 놀고 나서 다시 참된 본성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게 바로 구운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릭터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종종 내신에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2015학년도 3월 고2 학평 지문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지문 있는 학생은 같이 보시면 좋겠죠? 34번에서 37번까지의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제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김만중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만중이라는 사람은 조선 숙종 때, 그러니까 조선 후기죠. 그때 이제 문신이고요. 이제 서인의 거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알만한 내용은 1689년 숙정의 폐비 사건의 반대로, 여러분들 장희빈 얘기 아시죠? 장희빈하고 인현왕후. 이제 거기에서 장희빈이 어때요? 나중에 결국에 왕비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었죠. 이제 그 일을 비판을 했어요. 김만중이 이제 그 일을 계속 비판을 했었죠. 그 일을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미움을 받아서 남의 유배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풍토병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56세에 병을 얻어서 죽게 되죠. 근데 김만중의 입장에서는 되게 올바른 소리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을 위해서 그렇죠. 올바른 소리, 장희빈 잘못됐다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한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유배가 돼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배됐을 때요. 유배됐을 때 어머니가 홀로 계셨는데요.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김만중이 밤을 새워가면서 썼다라고 하는 소설이 바로 이제 소설 구운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운몽이라는 작품은 김만중의 그런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좀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보적인 유학 사상이 담겨 있고요. 무엇보다 김만중이 중요한 거는 이제 국문 중심의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소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문 중심의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다. 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김만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김만중의 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포만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장희빈의 사건을 좀 돌려서 비판한 사시남전기 같은 작품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소설 구운몽에 대해서 이렇게 보자면 구운몽이라는 소설은요. 보시면 제목에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9명이죠. 이게 한자예요 다. 이제 9명 그러니까 인물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9명. 바로 성진가요? 바로 성진가 이제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천상계에서는 성진과 바로 뭐였어요? 팔선녀가 있었죠. 성진과 팔선녀. 그러면 1명 더하기 8명 한 몇 명이에요? 9명 9 되겠죠. 이 얘네들이 이제 환생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성진은 양소유로 되고요. 이 팔선녀는 2첩, 6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어쨌든 인물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9명의 인물이 나온다는 거고요. 운이라는 것은 구름 문자예요. 자, 구름 문자는 바로 주제와 관련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 어땠어요? 성진이요. 너무나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성진이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결국에 이제 꿈속으로 쑥 들어가서 양소유로 태어나서 그것을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고 보니 굉장히 허무하더라. 인생 허무하더라. 라는 것을 느끼게 됐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느끼게 된 거, 그 주제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인생무상이죠.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구운몽입니다. 그래서 인생무상, 다 인생은 더덥더라 하는 다 구름 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주제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운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김만중의 입장에서 우리 작가인 김만중의 입장에서는 옳은 소리를 한 거잖아요. 옳은 소리를 한 것 때문에 자기가 결국에 유배를 가게 됐죠. 죽음에 이르게 됐죠. 자, 그런 모든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인생무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구운몽의 주제가 왜 인생무상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몽자는요. 이제 한자로 꿈몽자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구운몽이 이라는 소설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이라고 하는 건 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때요? 현실에서 판타지 세계라는 꿈속으로 들어가는 그 구조, 그거 뭐라고 했어요? 환몽 구조. 그래서 환몽 구조라고 하는 구조를 바로 이 몽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나 이 작품은요, 환몽 구조 에서도 어떤다고 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인물이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물로, 양소유라는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죠. 인물이 달라지죠. 황몽 구조 속에서도 몽자리 소설에 속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볼까요? 34번에서 37번까지의 지문입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 이제 양소유는요. 자, 양소유가 누구라 그랬어요? 원래 현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상계가 현실이라 그랬죠? 천상계에서 성진이었던 인물이요. 꿈속이라는 판타지 세계로 쏙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태어나는 인물 바로 뭐였어요? 양소유였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꿈이라고 말하는 현실 세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꿈은 현실 세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죠, 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꿈이 바로 이제 신성계와 다른 이제 현실적인 인간계의 세상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성진은 뭐로 태어나요? 양소유로 태어나게 되죠. 자, 그 양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는요, 양소유로 태어나서요, 성진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예쁜 여자 살고 싶어, 돈도 많이 벌고 싶어, 인간 부귀, 남녀 정욕 이것을 모두 획득하는 영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드러나게 돼요. 자, 그래서 양소연은요, 그 양소예요. 자, 양소연은 이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화주 화엄령 땅에 이르러서 버드나무를 보고 시를 한 수 읊는다. 자, 여기서 버드나무를 보고 시를 막 읊어요. 자, 봄바람에 시 읊는 소리를 누각이로 올려 보내니, 자,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고요. 시를 읊고 있는데요. 누가? 양소유가요. 시를 읊고 있는데 그 소리가 누각위로 슉 올라갔다라는 거야. 시를 읊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를 읊는 소리가 저 누각 위에까지 전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각이라고 한다면 요런 이미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소유가 요 밑에서,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바로 이제 버드나무가 있었겠고, 버드나무 옆에서 시를 읊었는데 그 소리가 휴 요 위까지 이렇게 누각위로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각위에 누가 낮잠을 자고 있었냐? 바로 이제 여기서 양소유와 러브라인을 형성하게 되는 진채봉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여기에 낮잠을 빠져서 있다가 바로 이 시를 읊는 양소유가 여기서 시를 읊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마침 누각에서, 자, 그 누각 위에까지 그 소리가 전해지게 됐죠. 마침 누각에서 한 미인이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양소유와 러브라인을 형성하는 여기 이 글에서의
인연을 맺는 여인, 바로 진채봉이 되겠죠. 진채봉이 낮잠에 빠져서 있다가 놀라 베개를 밀치고 일어나 앉았다. 뭐 때문에요? 바로 시소리가 갑자기 들리니까요. 뭐지? 자, 창문을 열고요. 문턱에 기대어서 소리난 곳을 찾아서 눈을 돌리다가 누구? 바로 양서유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 누구? 진채봉과 양서유가 눈이 딱딱딱 마주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채봉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시면 여기서부터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귀 밑으로 흘러내렸고, 약간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약간 병약 미녀이죠. 병약한 미녀의 그런 캐릭터. 여러분들 만화 보면 병약한 미녀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귀 밑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흘러내렸고, 그리고 옥비녀는 기울어져 있었다. 자다 일어났으니까요. 그죠? 자, 흐린 눈으로 멍하게 이제 자다 일어났으니까요. 자, 가녀린 몸에 힘이라고는 없어요. 약간 병약한 미녀 그런. 눈가에는 아직 잠이 덜 깬 듯하고, 약간 여러분들의 모습. 그죠? 밤에는 연지가 반쯤 지어져 있었다. 여러분 연지곤지 찍죠? 그 옛날에 보시면 이렇게 화장할 때 이렇게, 놀랍게도 사람이지만 있죠? 이렇게 찍는 거 있죠? 여기 이제 반쯤 지어져 있었다. 화장이 좀 지어져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이 낸 어여쁜 자태는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형용할 수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다라는 거예요. 예쁜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었다. 그만큼 beautiful, 너무나 예쁘다. 알겠죠? 누가? 진채봉이요. 그래서 진채봉이라고 하는 그 미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양소희하고 진채봉이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자, 볼까요? 두 사람이요, 마주 보는데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서로 한눈에 반한 거예요. 뿅! 사랑이 싹 들었다, 싹 텄다. 그죠? 사랑이 싹 들었다는 또 뭐야? 사랑이 싹 텄다. 그쵸? 여러분,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 이때 양생의 시동이 돌아왔다. 자,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양생에 이제 하인이 왔어요.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고 하니, 자, 미인이 정신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여기 있었죠? 여기 멍하니 바라보다가 진채봉이요, 갑자기 깨닫고, 갑자기 이제 시동에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외간 남자, 바로 누구예요? 바로 지나가고 있던 양서유에게 눈길을 주는 그런 실수를 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어머나, 막 이렇게. 그윽한 향기만 바람을 타고요 풍겨올 뿐이었다. 양소유는 시동을 원망했다. 왜냐면 이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어머나 하고 이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미인 어때요? 바로 이 진채봉이요, 구슬발을 치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구슬발은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가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 문에 이렇게 구슬로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구슬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구슬발이에요. 이것을 차르르 치고 이렇게 이걸 샥 거치고 어때요? 바로 이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문을 닫고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고 이제 향기만 슉 풍기겠다는 거예요. 정말 미인 맞네요. 향기까지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미인이 이렇게 구슬발을 치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나 아쉽잖아요. 시동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으니까 시동을 원망하기도 했고, 또 이제 들어가 버린 그 모습이 마치 어땠다는 거예요? 약수를 사이에 둔 것처럼 여겨지게 됐다. 약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냥 이제 전설 속에 나오는 물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에 있는 이제 강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3,000리나 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신선이 살았다고 하는 중국 서쪽에 있는 전설 속의 강인데요. 바로 그 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력이 매우 약했어요. 그래서 물에 놓게 되면은 물이 부력이 너무 약해서 잘 뭐가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의 털도 이렇게 놓으면 쭈르 가라앉을 정도로 굉장히 부력이 약했다. 그 말은 어때요?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면 사람은 여기 지나갈 수 있겠어요? 사람 들어갈 수가 팍 밑으로 다 빠져버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만큼 어때요? 이 물은 건너기 어려운 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수를 가린 듯한, 약수가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이런 고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구나. 부력이 매우 약한 신선이 살았다고 하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그렇지, 불가능한 상황. 이 강을 건넌다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다시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수를 사이에 둔 것처럼 여겨졌다. 마치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 어쩔 수 없이 시동가 돌아가는데 양소희가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았으나 좀 아쉬운 거야. 여자가 보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샤라락 들어가 버리고 열리지 않았네요. 자, 소유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관에 돌아왔고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양소유가 이제 미인과 바로 진채봉이죠. 진채봉과 서로를 보고 한눈에 반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면은 바로 어때요? 이 시 한 수, 바로 양유사라고 하는 시를 읊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유사라는 시 때문에 이 시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 진채봉이 들었죠. 그런 덕분에 어떤 진채봉과 양소유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양유사라고 하는 이 시는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양소유와 진채봉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인연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소유의 양유사 같은 경우에는 양소유가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버드나무를 보고 느낀 그런 자신의 이제 흥겨운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를 통해서 결국에 양소유와 진채봉이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쳐다보고 전기가 찌릿찌릿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시는 바로 만남의 매개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양유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런 시예요. 보시면 버드나무 어찌 그리 푸르고 푸른고 긴 버들까지 아롱진 기둥에 스치니 그대여 부디 함부로 꺾지 마시오. 그 나무 참 다정한 나무이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양유사였고요. 어쨌든 이 시를 읊게 돼서 만나게 됐으니까 양유사는 만남의 매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눈에 반하고 나서 보니까 그 미인의 성은 진씨고 이제 그 여인이 누군지에 대한 그 정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지금 이렇게 가로친 부분에 어때요?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쫙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인은, 자, 미인의 성은 진씨고, 진이구나. 그쵸? 이름은 채봉으로, 그러니까 이름은 진채봉이라는 여인이구나. 자, 진어사의 딸이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형제도 없었다. 자, 결혼의 비녀를 꽂을 때가 되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미인의 성은 진씨고 채봉이니까 이름은 진채봉이구나. 그리고 진어사의 딸이구나. 10분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직 안 계시구나. 그리고 어때요? 형제도 없구나. 자, 그러니까 외동이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진채봉의 신분과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요약적으로 이 문장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때 진어사는 아버지, 진채봉 아버지는 서울에 가 있었고 진채봉 홀로 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고 집에 혼자 있는데 남자 보고 반했네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혼자 집에 있었는데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귀 남자를 만나 아주 멋있는 남자. 그 누구예요? 바로 양소유를 말하는 거겠죠? 그 풍모를 보고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고요. 야, 너무 잘생겼다. 뿅! 이렇게 반하고요. 그리고 그 시를 듣고, 야, 시도 잘 지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지나가다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오, 거기다가 노래도 잘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가 이제 노래였으니까 노래도 엄청 잘해.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 시를 듣고요. 그 재주를 흠모했다. 흠모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여 사모한, 그러니까 팬이 됐다라는 거죠. 너무나 좋았다.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다. 자, 뭐라고 생각을 했냐? 진채봉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자의 평생 영역과 백년고락이 모두 남편에게 달려있다. 그렇기에 탕문군은 과부였지만 스스로 사마상녀를 따르기로 정하고 실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속으로 생각한 게 쭉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 굉장히 이제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소설은 조선시대 소설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생각했던
얘기했던 바로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어때요? 바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유교적인 가치관이 사회문화적 배경으로서 작용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때 시대의 작품이니까요. 자, 여자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요즘에도 중요하긴 하죠. 요즘에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앞으로 평생 살아갈 뭐 친구, 동반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느낌이라면, 이때는 이제 남편에게 내 운명이 달려 있다. 그래서 남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교적인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왜 중요하냐? 여자의 평생 영유과, 여자의 평생 이제 영예와 치유, 그러니까 여자가 잘 되고 욕을 얻고 이런 것들도 다 남편에게 달려 있고, 그리고 100년 고라, 100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에 아주 괴로운 거와 긴 세월 동안 즐겁게 사는 거 모두 누구에게? 남편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생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역시 이제 조선시대의 그런 여자의 운명이 남편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 바로 진채봉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에 탕문군은 과부였지만 스스로 사마상녀를 따르기로 정하고 실행했다. 자, 탕문군이 뜬금없이 누구냐? 탕문군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마상녀를 따르기로 스스로 정하고 실행했다. 이건 이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 양소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탕문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겠죠. 보시면 이제 탕문군이라는 것은 여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탁왕손이라고 하는 탕문군 이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딸이니까 문군이겠죠. 탕문군. 그래서 정씨 집안에 시집 갔다가 남편이 죽은 후에 친정으로 돌아온 이제 과부였어요. 24살의 과부였는데 어느 날 문군과 이제 누구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마상녀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거죠. 서로의 이제 검은고 소리를 듣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이제 검은고 소리를 듣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다. 그러니까 이거 마치 뭐예요? 양소유하고 진채봉이 양유사라고 하는 이제 시를 듣고 서로에게 이제 반하게 되는 거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사마상녀라는 이 남자는 탕문군 집에 이제 가동인 진이에게 편지를 전한다. 그래서 탕문군 집에서 일하는 이제 어린 이제 그 남자의 이름이 이제 진이었는데 걔에게 이제 편지를 전해요. 무슨 편지겠어요? 탕문군 너를 사랑해 뭐 이런 러브레터겠죠. 러브레터를 전했는데 자 그걸 보고 이제 탕문군이 이제 다시 이제 답장을 써가지고 진이에게 전하고, 진이는요 그 편지를 근데 사마상녀에게 줘야 되잖아요. 타과항소 바로 아버지에게 바치게 됩니다. 누구요? 바로 탕문군의 아버지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편지를 읽은 아버지는요, 너는 지금 과부인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지금 이런 걸 보내냐? 이렇게 해가지고 가문을 더럽히고 너는 풍속과 교화를 해쳤다라고 이제 크게 이제 화를 내고 탕문군에게 이제 칼을 던져주면서 너 죽어라 이렇게 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가치관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딸한테 칼을 주면서 죽으라고 하겠어요. 이 당시에 이제 가치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탕문군은 자 여기 보시면 탕문군은요 그럴 수 없다면서 오히려 탁왕선 아버지하고요 그리고 시아버지 위선적인 행동을 비판하고, 왜 내가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요. 나는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사마상녀와 떠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결론을 보면 이제 탕문군은 이제 몸종 홍소가 탕문군의 이제 그러니까 시녀인 홍소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걔가 이제 진이가 이렇게 밀보한 것이다. 아버지에게 그 편지를 준 거예요.라고 해서 그 칼로 진이를 찌르고 갑자기 난투구 그리고 본인도 자살한다. 무서운데요. 그리고 나서 탕문군이 굉장히 슬퍼하는 가운데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인 사마상녀가 등장하면서 이제 막이 내리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이제 여기서 이 사람 아까 말했던 진채봉이 바로 이제 양소유와 맺어지고 싶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말했던 거는 결국에 어때요? 탕문군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봉건주의 예법에 도전하는 여성을 다룬 작품. 그렇죠. 봉건주의 윤리관에 반항하는 당당한 여성인 바로 이제 탕문군의 얘기를 들고
그 얘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양소희가 좋기 때문에 사랑 앞에 아주 당당하게 탕문군처럼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바로 중국의 그런 이야기,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어때요? 내가 다가가겠다, 적극적으로 내가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생각을 이제 근거로서 뒷받침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사의 인용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나는 처녀이니 내가 아직 아가씨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뜻을 밝히게 되면 내가 먼저 나서서 남자에게 나서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먼저 뜻을 밝히면 스스로 자기 결혼에 내가 내 결혼에 중매를 서려고 한다는 혐의를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옛말에 역시 옛말을 또 어때 끌어다 쓰고 있죠. 인용하고 있죠. 옛말에 신하도 임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으니 신하도 임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여자고 아직 아가씨 처녀지만 내가 남편을 선택할 수 있다. 스스로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냐.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근거로서 인용을 하고 있죠. 처녀도 남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으랴. 처녀도요 남편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을 쓰고 있죠.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죠. 처녀도 남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으랴. 질문의 형식이지만 내용은 어때요? 처녀도 남편을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지금 그 사람 이름도 묻지 않고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하면 나중에 아버지에게 고해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서 중매를 보내려고 해도 천지사방 그 어디에서 그를 찾을 수 있으리. 그쵸? 시만 지금 듣고 그 남자의 모습만 듣고 결혼하고 싶다. 저 남자가 잘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남자가 누군지 이름도 묻지 않고요.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면 나중에 이제 아버지에게 나의 생각을 말씀드려서 중매를 보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어때요? 진채봉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이제 사랑 앞에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구나. 굉장히 주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에 한 폭 종이를 펴서 시 한 수를 쓰고 바로 무슨 시에 대한 화답이겠어요? 아까 양소유가 양유사라고 하는 이제 시를 읊었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화답이 되겠죠. 시를 쓰고 봉해서 잘 봉해 가지고요 유모에게 줬어요. 유모의 메신저네요. 자, 이 편지를 가지고요 나의 답장을 가지고 저 여관에 가서 아까 작은 나귀를 타고 우리 누각 아래에 와서 양유사를 지은 상공 바로 양소유를 찾아 전해주세요. 내 편지를 전해주세요. 내가 인연을 맺어 일생 몸을 맡기고 싶어함을 알게 하세요. 내가 평생 당신과 인연을 맺어서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나의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았으니 그걸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도 대단하네요. 한 번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하겠다. 이거 굉장하네요. 그렇죠? 연애도 안 하고 그죠? 당시에는 뭐 바로 결혼이니까요. 자, 막중한 일이니 그렇죠? 막중한 일이니 꿈을 대지 마세요. 상공은 얼굴이 옷 같고 눈썹은 그린 듯하니 그러니까 결국에 어때요? 양소희의 외모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직유법을 통해서요. 옷 같고요. 옷같이 멋있다. 이렇게 해서 직유법을 써서 외모를 설명하고 있죠. 결국에 얼굴이 옷 같고 얼굴이 보석 같고 눈썹은 그린 것 같다라는 것은 결국에 엄청 잘생겼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록 여러 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쉽게 알아보실 거예요. 왜? 굉장히 잘생겨서요. 금방 알아볼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죠. 반드시 내 편지를 친히 전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려니와 나중에 어사께서 물으시면 어찌 대답하리까? 나중에 아버지께서 이거 물으시면 어떡할까요? 하고 이제 유모가 말했죠. 그것은 내일 할 일이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모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물었다. 상공이 결혼이나 약혼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결혼한 남자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유모가 물어봤어요. 그러니 진채봉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불행히 결혼했으면 실로 그의 첩이 되는 것도 꺼리지 않겠지만 내 보기엔 젊으니 아직 결혼은 안 한 듯 싶어요. 자, 그래서 진채봉이 뭐라고 했어요? 결혼을 했다면 유부남이더라도 그의 첩이 되겠어요. 어때?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 적극적인 여성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젊어 보이니까 아직 결혼은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자, 유모가 여관으로 가서 양유사를 읊조린 손님을 찾았다. 이때 양소희가요 여관 문 밖에 서 있다가 노파의 말을 듣고 말했다. 양유사를 지은 사람은 나요. 노파는 무슨 이유로 모르시오? 자, 이렇게 자신을 밝혔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채봉이 양소희에게 인연을 맺고 싶다는 편지를 써서 전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중간 생략된 중략이 있고요. 유모는요, 소매에서 채봉의 편지, 무슨 편지겠어요? 앞에 양소유가 양유사라는 시를 읊고 그에 대한 답장을 썼죠. 그 편지가 되겠죠. 사랑의 러브레터요. 자, 이것을 꺼내서 양소유에게 건넸어요. 소유가 뜯어보니 답시였다. 답장을 담은 시였다. 자, 진채봉이 이제 양소유에게 시를 줬으니까요. 거기 담겨 있는 시는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바로 진채봉의 마음이겠죠. 진채봉이 양소유 너 러브러브 한다 라고 하는 러브레터. 진채봉이 양소유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고전 소설에서 지문을 보다가 안에서 시가 나오게 되면 그 시에 드러난 등장인물의 정서나 이제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를 통해서 인물이 어떤 정서인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채봉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글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마음, 자신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좀 지적인 능력을 지닌 여성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답시를 줬을까요? 볼까요? 자, 누각 앞에 버드나무를 심은 뜻은 우리 앞에서 양유사에서는 이제 버드나무를 보고 느낀 그런 감정을 양소유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진채봉이 답시를 했는데 누각 앞에 내가 버드나무를 심은 이유는 바로 임의 말을 묶어서 두려한 것인데 내가 누각 앞에 버드나무를 이렇게 심은 것은 임의 말이 지나가게 되면 이거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말을 이렇게 묶어서 못 가게 하려고 이미 여기 말을 탔겠죠.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묶어서 못 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 말은 어때요? 바로 양소유 너 떠나가지 못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근데 어찌하여 당신은요 이 말을 묶어가지고 버드나무에 말을 묶어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어찌하여 당신은 가지를 꺾어서 채찍을 삼아 이 버드나무의 가지를요 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채찍 삼아서 이랴 하고 가버렸다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어찌하여 가지 꺾어 채찍 삼아 바삐바삐 서울길로 향하는고 왜 가버리셨나요? 가버리니 아쉬워하는 그 아쉬운 마음의 정서가 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채봉의 마음은 뭐예요? 양소유가 자기 곁을 떠나지 말고 나와 인연을 맺었으면 하는 소망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죠.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어때요? 아주 대놓고 너 사랑해, love you, I love you, 막 이런 얘기잖아요. 양소유가 어때요? 그 글의 청신이라는 것은 이제 맑고 산뜻하다. 그러니까 글이 굉장히 산뜻하고 맑고 완곡함에 크게 감복하여 크게 감동을 해서 기려 말했다. 이제 기리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을 칭찬하고 기억한다 라는 뜻이군요. 그래서 양소연은요 그 글이 굉장히 맑고 산뜻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감동해가지고 기억하면서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어쨌든 감동해서 이제 이런 글을 남겼다고.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저명한 시인이 왕유나 200이 이것을 고쳐서 지으려고 해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매우 잘 쓴 시다라는 의미. 라는 거예요. 자, 이에 고운 색종이를 펼쳐서 시 한 수를 지어서 유모에게 줬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이 진채봉의 마음을 담은 이 시에 대한 또 답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어때요? 그 시에 드러난 인물의 정서, 마음을 읽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쭉 보시면 역시 이것은 누구예요? 바로 진채봉의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냐? 바로 진채봉에게 답시를 한 바로 양소유의 마음이 되겠죠? 보시면 이제 뭐라고 했냐? 버드나무 천만가지 가지마다 마음 묶고 버드나무가 가지가지로 이렇게 천만가지로 여러 천만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는 그 가지마다 내 마음을 묶었다. 그 얘기는 어때요? 천만 가지의 마음을 다 마음 몇 개? 그럼 천만 개가 되잖아. 이 정도로 묶을 정도로 진채봉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장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 마음을 묶은 걸 보시면 월화노인이 끈을 만들어서 봄 소식을 이루고자. 자, 내 마음은 천만 개에 다 묶여져 있어요. 그만큼 천만 가지마다 묶여져 있을 내 마음만치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월화노인이 끈을 만들어서, 자, 월화노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고사 아시나요?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고 하는 전설상의 늙은이에요. 그래서 월화노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월화노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남녀 사이의 인연을 맺는 달빛 아래의 노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달월이고요. 아래 야자죠. 그러니까 달 아래 있죠. 그리고 늙은 로자의 사람인자니까 바로 뭐예요? 그대로 풀이하면 달빛 아래 노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왜 남녀 사이의 인연을 잇는다라는 뜻일까라고 보시면 이 운명의 붉은 실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서로 인연을 맺은 남녀 사이에는 운명의 붉은 실로 엮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나라 때 위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려서 부모를 여인 그는 일찍 아내를 맞이하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노총각이었어요. 위고가 송성 지역 여관에 묵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사연을 듣고 그에게 좋은 낭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좋은 여자 소개시켜 주겠어요. 라고 다음날 아침에 영흥사 앞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위고는 마음이 굉장히 들떴죠. 노총각이니까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이른 새벽에 영흥사로 갔다. 근데 그의 눈에 문득 한 노인이, 바로 이 노인이 누구냐? 바로 월화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한 노인이 달빛 아래에서 열심히 책을 뒤적이는 모습이 들어왔다. 달빛 아래에 있는 노인이죠. 그래서 월화노인이에요. 그래서 노인의 등에는 큰 보찜이 그 백팩이에요. 백팩이 하나 매여 있었다. 자, 위고가 슬며시 뒤로 다가가 그 책을 훔쳐보았으나 도무지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왠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네요. 뭐 알 수 없는 글자를 쓴 그런 책을 뒤적뒤적 하고 있었으니까. 어르신, 무슨 책을 그리 열심히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녀 사이에 혼인을 기록한 책이라네 라고 해서 역시 이 사람이 신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에 위고는 귀가 번쩍 뛰어 물었다. 저는 일찍 혼인해 자식을 낳고 싶었지만 여차 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 인연을 찾고자 왔는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았다네. 자네 아내는 이제 3살밖에 안 먹었어. 17살이어야 자네에게 시집 올 것세. 그러니까 3살이에요 지금 와이프가 하지. 위고는 크게 실망하여 물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등에 밴 보찜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붉은 실이라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인연을 맺어준다라는, 남녀 사이 인연을 맺어준다라는 그 붉은 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장차 부부가 될 남녀의 손발을 묶지. 이 붉은 실로 한 대 묶어 넣기만 하면 설령 두 사람이 원수 집안이거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신분 귀천이 아무리 심해도 결국 부부가 된다네. 이미 자네를 그 아기와 실로 묶어 놓았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네.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누구냐? 채소 장수의 딸이다라고 해서 보니까 진짜 3살배기의 여자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내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겠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언제 이 아이가 자라서 내 아내가 되냐. 너무나 화가 나서. 이거 여기서부터 좀 엽기적이에요. 이제 하인에게 시켜가지고 여자아이를 없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인이 가서 여자아이를 찌르고 도망쳤는데 이제 칼이 이제 빗나가서 미간을 찌르고 말았다. 미간을 찌른 것도 너무 안타깝다. 여자인데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상주에서 위고라는 아까 그 노총각이 벼슬을 했는데요. 그거 태수가 굉장히 좋게 봐가지고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시죠? 그 누굴까? 바로 이 칼에 찔렸던 그 여자아이가 바로 와이프였던 거예요. 자기에게 시집을 온 그 여자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와이프가 어때요? 바로 예전에 그 월화노인이 얘기했던 그 3살박이 어린애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사서삼경과 동양사상에 나와 있는 그 고사성어 얘기인데요. 월화노인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월화노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월화노인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바로 달빛 아래 노인이라는 뜻에서 결국에 남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전설의 노인이구나, 중매쟁이를 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죠. 그래서 월화노인이라는 것이 나오면 이 남녀 사이의 인연, 결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월화노인이 끈을 만들어서 봄 소식을 이루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어때요? 진채봉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싶다. 나랑 혼인하자. 이제 그 얘기죠. 결혼하자. 얘기예요. 자, 유모가 그 시를 가슴에 넣고 나가려는데 소유가 불렀다. 그대 아가씨는 진땅 사람이고 소생은 초땅의 사람이니 서로 사는 곳이 다르죠. 한번 헤어지면 만리 거리에 산천이 가로막아 소식조차 통하기 어렵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멀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헤어지게 되면 만나기 어려워요. 하물며 오늘 일은 중매인도 없이 한 것이니 나중에 의지할 데도 없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연을 맺고자 서로 반해가지고 편지를 주고 받았지만 우리는 서로 멀리 살고 있는 데다가 중매해주는 사람이 딱히 없기 때문에 서로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 달빛을 따라가서 아가씨의 용모를 보고자 하니 어떻겠소? 그러니까 오늘 밤 달빛을 따라가서 그 여자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밤에 만나고 싶다. 이 뭐예요? 이 남자 좀 약간 그죠? 밤에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죠. 소조의 시에도 이런 뜻, 바로 자신과 인연 맺기를 원한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뜻을 바로 진채봉의 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노파가 아쉽게 여쭈어주세요 라고 했죠. 그 유모가 진채봉에게 갔다 와서 말했다. 진채봉에게 바로 이 얘기를 전했겠죠. 그럼 진채봉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씨가 난군의 답시를 받아들고 아주 감격했습니다. 아주 좋았겠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난군의 뜻을 전했더니 난군의 뜻 뭐였어요? 밤에 만나자. 그죠? 그러니까 아씨가 남녀 결혼식도 치르기 전에 사사로이 만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결혼식도 치르지 않았고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밤에 몰래 만나는 건 안 돼요. 이렇게 유교적인 가치가 드러나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지금도 이렇게 만나는 거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지금 난군께 몸을 맡기고자 정했으니 하지만 나는 난군과 함께하고 싶어요. 인연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혼인하고 싶어요. 그랬으니 어찌 난군 말씀을 따르지 않겠어요? 이 말에서는 어때요? 이런 예법보다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이 예법보다는 남녀 사이의 감정과 인연을 중시하고 있다. 오히려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진채봉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다만 한밤중에 만나면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기 쉽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아시면 반드시 꾸짖으실 테니 하지만 한밤중에 만나면 안 돼요. 밤은 안 돼. 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이 말 저 말 한다라는 거야. 그럴 것 같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또 알게 되면 꾸짖을 테니 뭐라 하실 테니 내일 우리 집에 중당에서 만나서 혼약을 정하시지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와서 결혼해요. 라고 하는 어때요? 여자가 먼저 얘기했죠. 적극적인 태도. 이렇게 하고 말했습니다. 양소혜가 말했죠. 안타까워하며 왜 오늘 밤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밤 만나자고 하는 이 남자도 좀 이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 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면서 말했다. 아씨의 밝은 의견과 바른 말은 소생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오. 그래요. 그게 맞는 거겠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 올바른 말이다 그게. 그치 밤에 몰래 만나는 것보다. 그치? 자, 유모에게 약속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두 번, 세 번 부탁하니 유모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돌아갔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요. 어때요? 진채봉과 바로 양서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나도 너 좋아해? 그래? 나도 너를 좋아하는데? 라는 걸 확인한. 특히 서로 주고받은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시에 담겨져 있는 인물의 정서, 마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양소희와 진채봉에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 있는 게 바로 이 지문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운몽에서는 이제 나머지 여인들과의 여러 가지 또 사랑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문 내용이고요. 지문 내용까지 하니까 굉장히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